주식심화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의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인지 화면 보시죠. 경기 민감주 실적 피크아웃 우려,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잘 보시면 6개월 기준으로 시장의 어떤 메인 테마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는 바로 코로나 확산 수혜주, 지난해 하반기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경기 민감주 플러스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또 상승을 보였는데, 자,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토마토 투자클럽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좀 매매가 이루어져 왔던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경기 피크아웃 논란과 함께 이들의 실적 피크아웃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려감의 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서진 전문가님.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건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저는 뭐 주식 심화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상반기 때 계속 하반기는 경기 민감주는 꺾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기술 성장주가 좋아진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 자체가 피크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저 효과,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뿌렸던 효과가 합의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원래 정상적인 지표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기저 효과는 빠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재정 효과 자체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약간 과잉됐던 게 과열됐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경기 민감주, 경기가 회복세가 좀 누그러진다. 그러면 이게 경기 민감주는 좀 실적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강조되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여기서 이제 추가 경제 봉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네. 일단 이 원자재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호주가 최근에 다시 셧다운을 했어요. 요즘에 시드니 그 사진 보니까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완전히 그쪽은 지금 호주 시드니는 지금 또 셧다운 쪽 그 주에 속하거든, 도시에 네. 속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풀려고 했는데 이게 3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추가 경제 봉쇄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감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은 그러니까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 확산은 분명히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치사율, 요즘 그 치명률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예전에는 초반에 우리가 팬데믹일 때는 의료 체계 자체가 매뉴얼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을 좀 가중했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또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치료 매뉴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 백신을 또 접종하다 보니까 또 중증 환자 수도 또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이제 각국의 주요 정부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추가 봉쇄와 관련된 부분은 우려감은 있지만 실제로 예전처럼 전 세계적인 셧다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감은 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 민감주는 인플레이션을 또 먹고 자라는 또 아무래도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건 적정수까지 높아지는 건 경기 민감주엔 좋아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내가 내일 오르기 전에 더 사야 되겠다는 소비를 또 2년 빨리 땡겨버리니까 확실하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은데, 지금은 그 인플레이션, 적당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넘어버린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좀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해서 소비 자체를 좀 지연시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도 소비를 조금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도 소비를 조금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미시건 이제 이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네, 소비 자체가 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 지표도 지금 피크아웃을 좀 찍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방금 또 이야기 드렸지만
큰 우려감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기조효과와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는 구간이고, 그래서 약간 조금씩 슬로우 다운 되는 건데, 이거는 경기 둔화는 아니고요. 네. 경기 정상화 쪽. 다만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뭐 정상화든 어쨌든 간에 떨어지는 건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이게 좀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 또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도 지금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생각보다 강해요. 이거는 뭐 제가 이것도 어제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채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미국채 가격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미국채는 달러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결국은 신흥국,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또 신흥국 섹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미국채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 강세는 이번에 이제 7월 말에 있을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만 잘 마무리되면 요거는 빨리 풀릴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입니다. 공급이 지금 현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더 이상 지금 국채를 많이 발행을 못 해요. 여기에 간밤에는 쇼커버링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라는 베팅을 네.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자칫 잘못하면 4%도 간다 이런 이야기가 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채 가격에 매도를 쳤던 이런 세력들은 지금 이제 쇼커버링을 하면서 더 많이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그 구간은 7월이 지나면 끝날 거예요. 공급은 분명히 여기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부채는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 아니면 트럼프 때처럼 한 2년 정도 더 유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미 국채 공급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금리는 또 다시 정상화되는 구간이 나올 거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요런 부분,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부분은 7월까지는 강세, 하지만 8월 이후는 다시 약세가 나온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신흥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증시 자체는 좀 좋아진다. 다만 경기 민감주가 좋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경제 지표가 피크아웃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거라서 네. 오히려 하반기는 확실하게 기술주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정장에도 BBIG, 우리가 작년 그렇게 많이 외쳤던 BBIG 가운데서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또 배터리 이런 쪽이 또 추세를 유지하는지 많은 분들 주목하시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V자형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작년에 V자냐, 혹은 뭐 K자냐, 뭐 양극화냐 이런 얘기 있는데 많은 분들 얘기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기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된 이후에 다양한 이유들이 따라붙으면서 델타 변이 그리고 또 높은 인플레 등등 이런 것들이 따라붙으면서 일단 뭐 경기가 둔화될 수 있지만 과열된 게 식혀지는 부분이다. 그럼 다시 한번 또 골디락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너무 궁금한데 이런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와 채권 시장의 중요한 부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궁금한 건 정말 우리 모두가 궁금한 건 코로나가 앞으로 언제 종식될 것이냐일 것 같아요. 이거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간략하게 혹시 두 분 생각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공식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상황이라면 영국이나 싱가포르 정책으로 글로벌이 나중에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백신이 물론 지금 나오는 만약 차후 개발될 백신이 아주 완벽하게 모든 변이까지 다 없앨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어쨌든 가장 이 효능이 좋은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백신도 어쨌든 돌파 감염은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 다만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주요 깊게 보는 게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인구가 작으니까 좀 다를 것 같고요. 영국은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저 상황이 만약에 저렇게 자유의 날이라 해서 다 풀었는데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도 그러니까 경제에 큰 문제가 없고 사망자 수가 크게 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영국 전략을 많은 국가들이 따라갈 거예요. 뭐 이스라엘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따라가고 미국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종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사스 안 없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신종플루도 안 없어졌어요. 네. 근데 우리 그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이런 코로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의 실험 국가는 우리 어찌 보면 약간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되는 건 영국일 것 같고요. 영국이 저 모델을 성공하면 빠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들이 저 자유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선포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네. 정말 폐 손상도가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 어느 정도이실지, 특히 이제 자기 이제 무증상자 네. 분들은 어떤 지금 폐 상태가 어떠신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 후유증이 네. 좀 심하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평생 코로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죠? 독감처럼 가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뭐 60%를 그 수치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같이 생존해야 할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영국처럼 또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은 질병들이 여전히 많고 전염병이 정말 많습니다. 종식된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천연두. 아,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피크아웃 논란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의견, 또 이렇게 펀더멘털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의견 듣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펀더멘탈한 불안감이 많으시고 모든 게 지금 피크아웃에 우려감이 있으시다면 그게 좀 덜한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피크 에브리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것이다. 네. 근데 또 시장을 좀 길게 보시고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그렇다고 이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몰랐냐? 우리가 알았다. 2분기 때까지는 이렇게 정점을 찍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았고 3분기 때부터는 그 피크를 넘어서진 못하고 조금은 주춤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냐. 그렇다고 시장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좀 두려움이나 우려감이 많은 상황이니까 뭐 걱정하지 말자라는 쪽이 좀 많거든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지금 짐 크레이머도 생각나더라고요. 다 간밤에 미국에서 네. 되게 말을 세게 하시잖아요. 원래 그렇죠. 세게 하시는데 매드머니. 네, 그렇죠. 네. 간밤에도 세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오늘 시장의 조정을 델타 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바보다 뭐 이런 네, 거. 뭐 한번 예. 보자. 몰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피크아웃 될 줄 몰랐냐, 다 알고 있었다. 강세장 끝난 거 아니다. 그냥 네. 조정. 쉴 타이밍이 필요했던 거다. 올 때 온 거다. 예. 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겁은 좀 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면 뭔가 우려감이 크고 리스크가 큰 쪽보다는 덜한 쪽으로 조금 더 매수하시기 편한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좀 유망한 산업으로 보시는 것도 지금 좀 투자하시기에 그렇게 부담 없는 미래 성장 산업이 또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화학 쪽 같은 철강 쪽의 경기 민감주 좀 피크아웃 될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화학업황의 지금 스프레드는 뭐 마진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 화학업종의 스프레드는 좋은 편인데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지금 지난 거의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마진이 앞으로 하반기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철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지금 EU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도 지금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런 탄소 국경세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뭐 세금, 돈도 그렇고요. 또 수출되는 비중도 줄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는 살짝 피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의 저는 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또 그래도 경기 민감주 내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최근에 주식시마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조선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주 관련주들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 모멘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적일 것 같아요. 조선주가 그래도 그럼 실적이 잘 나와야지 올해 실적이 계속 못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못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 원래 투자하실 때 조선주는 이제 지금의 수주가 당장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은 1,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했던 저가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안 좋을 겁니다. 올해도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조선주는 이제 수주 모멘텀
으로 가는 또 업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수주 모멘텀이 풍부할 때 조선주 쪽에서의 좀 흐름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뭐 제가 항상 이제 미래차 쪽으로 좀 성장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 그래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주로 이어진다면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이제 5G 네트워크 투자 관련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지금은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 시장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를 좀 솎아내면서 이쪽은 종목 정리를 하면서 압축적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비중을 성장주 쪽을 좀 더 높이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5G 꼽아주셨는데요. 문서진 전문가님은 성장주 가운데 원픽을 꼽으신다면? 뭐 사실 저는 뭐 지금은 2차 전지가 맞습니다. 2차 전지가 맞고요. 어쨌든 근데 오늘은 2차 전지에서 시세를 많이 낸 종목이 오늘 급락을 하거든요. 예.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바로 오늘이요? 네, 바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살 수 있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다 몰빵을 들어가나요? 하면 안 되죠. 속된 말로 오늘 몰빵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네, 그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이게 막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체 모든 종목을 이렇게 골고루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는 종목 섹터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갈 때 세게 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세게 갔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을 예를 들어 그럼 2차 전지 이제 끝났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계속 2차 전지 관련 쪽은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수출 그쪽 지표도 보더라도 미국이 거의 우리나라 2차 전지 거의 뭐 그냥 쓸어담듯이 다 쓸어담았거든요.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워낙 많이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구간이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지 이게 또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기 나오는 에코프로 BM, 뭐 첨보, 그다음에 LNF, 동학이요,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잡아놓는 게 좋다. 다만 한 번에 잡는 것보다는 추가 하락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내가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잡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 종목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은 업종이 피크아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네.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고 없는 분들은 오히려 요때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정말 배터리 인정.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인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내재화 이슈까지, 이 악재까지 소화를 하면서 배터리 쪽에 실적, 성장세 가속화된다는 기대감들 단 좋은 가격에 또 진입을 하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지나면서 언택트를 거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뚝 떨어졌는데 5G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도 아까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셨거든요. 다음에 또 주식 심화론에서 더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보시죠. 글로벌 이상기온의 원전주 부각 관련주 전망은입니다. 지난 5월이었나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에서 주목한 섹터. 정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네. 해버린 분야가 원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을 이제 퇴출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기조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 같아요. 김혜진 전문가님, 최근에 여름 관련주 강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뭔가 저희가 어제 했던 주제랑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력수급의 비상난을 대비해서 관련주들 또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씩 꿈틀거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의 폭염 증상이 아니고 뭐 이상기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상기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글로벌 뉴스로만 봤는데 지금 서유럽에서 독일, 벨기에 지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쪽에 나타난 지금 난리 났죠. 폭우, 홍수 네.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어요. 네, 이게 천년 만에 온 비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천년 만에. 천년 천년 전 만에. 거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성경을 보겠나? 그 그 천년 전 기록 어떻게 그래서 알아? 통계가 작성된 이후를 근데 그 통계를 보는데 그런 거 천년 전에부터 작성했었나요? 근데 저 그게 이만한 궁금해서. 어떤 수혜가 있었던 그 기록을 뭐 그렇겠죠. 역사 올라가다 보니 천년 그렇죠. 정도 됐다. 기록할 만한 네. 뭔가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근데 기록을 진짜 해놨을까. 수혜가 잘 없대요, 독일이. 네, 맞아요. 네. 잘 안 옵니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1000년 만에 와서 지금 사망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영상 같은 거 보고 네. 조사를 하면서 아, 이 정도였구나. 좀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는 예, 것 같은데요. 이 폭우가 비단 또 유럽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아. 여기도 지금 사망자나 실종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인도 쪽에서도 지금 폭우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사태로 지금 뭐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하니까 이런 이상 기온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 게 예전에는 나중에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온난화가 와요라고 했던 게 또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100년 만에 폭염이 와서 사망자가 또 속출을 했고, 캐나다, 러시아도 지금 기온이 35도래요. 네, 그러니까. 예, 러시아가 그런 지역에서도 기온이 높은 정도인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상 기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 탄소를 줄여야 되겠다. 네. 네, 탄소 중립이 맞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최근에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나라 지금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도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의 좀 흐름이 가면서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는 건 많은데 그러기엔 아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거죠. 현재 지금 네. 전력 수급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브릿지 역할, 브릿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원전이 탄소를 배출 안 하는 건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전을 설명해 드릴 때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SMR 쪽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작게 짓는 거죠. 소형 모듈화해서 짓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굉장하거든요. 저희가 두산중공업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캐나다에 또 이 원전의 SMR을 수주를 받아서 네. 이쪽으로 수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로만 소형 원전, 소형 모듈이라고 말했다가 이게 직접적으로 수주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장 앞두고 있죠, 네네. 현대 엔지니어링.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 SMR을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방송 예.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SMR 기술이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큰 기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지금 이거를 협업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사실 미국은 원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 지적재산권을 미국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은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시공 능력이 없어요.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신 시공 능력이 글로벌 탑티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준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좋게 봅니다. SMR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방식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소듐 냉각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소듐 냉각 방식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했지만 뭐 수소 관련 부분도 하는데 근데 그건 사실 뭐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소듐으로 하는 거는 우라늄 사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우라늄이나 이게 이제 핵 폐기물이 나오면 뭐 이게 반감기가 뭐 몇만 년이잖아요. 뭐 플루토늄은 뭐 10만 년도 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소듐 방식으로 했던 이제 이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00년 안으로 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계속 SMR이 부각이 되고 있죠. 제가 뭐 뒤에 요거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큰 기회인 것 같아요. SMR도 우리가 기술력이 글로벌 탑티어, 수소차도 결국에는 모빌리티 혁명일 뿐 아니라 에너지 혁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연료전지 그 시스템이 있으면은 발전을 할 수 있고, 예, 발전기로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소 연료전지인데, 원전을 이번에 그래서 폭염 때문에 3기를 네, 재가동한다는 맞아요. 소식도 나왔어요. 네, 3기를 지금 이 수요를 감당 못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폭염이 지금 이번 주에 예상된 게 40도라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 전력 수급이 정말 비상이 날 수도 있겠다. 저희가 또 블랙아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가동을 멈췄던 지금 원전 3기를 지금 재가동하기로 했거든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마지막 넷째 주까지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면
탈원전에 좀 이렇게 방향으로 갔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원전 쪽에선 좀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네, 다시금 또 원전 관련 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우라늄 가격이 네.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이 원전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이제 우라늄 가격인 거잖아요. 에너지원.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원전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지금 미국 상장된 기업들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워낙에 원전 관련주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또 시세도 보시면 차트상으로는 또 그렇게 이전만큼 상승을 못하고 쉬어가는 중이어서 아마 뭐야 원전 부각 받는데 왜 이것도 그렇게 쉬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우라늄 가격을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해외에 이런 우라늄 수요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요가 더 상승을 하는 분위기에서 우라늄 가격은 지금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원전으로의 원전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건 확실하게 좀 흐름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는 특히 탈원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시장에서 아주 뭐 소외받고 미운오리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꼽아볼게요. 문서진 전문가님. 뭐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이 종목을 탑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시총 지금은 뭐 10조 가까이 되지만 제가 5조 때 이야기 드렸는데 시총 5조 안 종목 중에 원래 가장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했던 건 두산중공업이고요. 이유는 뭐였나요? 뭐 제가 이제 SMR 이야기를 많이 했죠. 원전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원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탈원전 이슈가 정책 테마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글로벌 그러니까 원전 르네상스 시대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집중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 관련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수주가 거의 안 일어났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 정권 내에서는 원전은 생각보다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신규로도 많이 지금 건설하려고 하죠. 당연히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이야기할 때 그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SMR 관련해서 근데 미국 원전 협회에 공식 인증된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SMR 방식으로 이걸 이제 모듈화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원전 관련 쪽에 협회에 공식 인증받은 회사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테라파워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인증은 못 받았어요. SMR 관련 쪽은. 근데 어떤 회사가 받았냐? 그러니까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받았어요.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그 뉴스케일의 지분을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일이랑 두산중공업이 유타주에 SMR 관련 부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실질적으로 그 기술력이 있는 SMR 관련 인증을 받은 글로벌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랑 중국 기업들도 우리가 SMR 모듈화 할 수 있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모르죠. 이거는 모르는 거고 네. 실제로 공식 인증을 받은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뉴스케일 그다음에 지금 이 두산중공업이고 미국의 BMST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모듈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확실하게 두산중공업이 탑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MR 관련 쪽으로 어떤 것들 수주가 많이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화 수주가 나올 거거든요.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정권이 혹시라도 만약에 바뀐다면 당연히 이번 정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당의 제일 정책은 탈원전 폐기일 겁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정책 수혜주로도 사실 내년 3월 달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저는 어쨌든 뭐 탑으로 본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건 좀 대형주고 나는 좀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원전 관련 종목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일진전기, 일진파워,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네. 요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일진전기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성파워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워낙 일진전기를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턴어라운드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 원전 관련 이슈 있을 때 항상 가장 많이 갖고 혹시라도 원전 관련 쪽으로 또 보성파워텍은 또 정책 테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물 테마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했을 때 반기문 관련 종목으로 떴었는데 이유는 딴 건 없고요. 충청도 쪽이라고 해서 떴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 보성파워텍이
그 윤석열 윤? 관련 네. 처음 그걸로 가더라고요. 예. 엮이는 걸 보니까 물론 뭐 그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쪽 관련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성 파워텍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좀 크고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중공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뉴스케일 얘기하셨던 그 미국 기업 들어봤는데 라고 희미하게 생각이 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딱 기억이 났어요. 두산중공업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기록을 하고요.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원전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카피 꼽아주시죠. 원전 말씀드릴 때 좀 많이 자주 언급해 드리는 것 같아요. 한전 기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전 기술은 우리 한국전력 자회사인데 그 원자로의 그 설계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뭐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적 같은 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수주를 잘 받아오는지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를 받을 때 수출을 할 때 국가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코리아 팀을 이뤄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원전 수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참여를 하는 게 이제 한전 기술이 되는 건데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그 원전과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는 원전 쪽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용역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건데 이제 수주를 한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것들도 다 이제 컨설팅 비용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실적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데요. 국내 쪽보다는 이제 해외 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체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쪽에 지금 원전 수주가 있거든요. 좀 긍정적이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 해외 수주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좀 기대가 되는 또 한전 기술도 원전 쪽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은 이제 뭐 전선 케이블 뭐 기업이라고 이름에서도 느껴지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전선 케이블 업체인데 한때는 뭐 최초를 달고 점유율 1위도 했었던 기업인데 뭐 이후에는 좀 많이 좀 밀렸죠. 점유율도 밀리고 LS전선에 밀리고 또 뭐 M&A도 몇 번 실패를 하면서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기업이 좀 체질도 바뀌고 전선 관련 케이블 관련해서는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점유율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이 좋은 게 대한전선이 최근에 지금 인수가 됐잖아요. 지금 호방건설. 네, 호방그룹에 지금 인수가 됨으로 해서 네. 호방그룹이 지금 좀 빠르게 횡보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국내 풍력 단지 조성하는 부분에도 지금 전선 케이블을 납품하기로 지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지금 수요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원전이라든지 전력 관련해서 대한전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한전 기술은 공기업의 또 배당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53%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또 당연히 배당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공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문선희 전문가님께서 슈퍼사이클이란 말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그래서 르네상스, 원전 르네상스 말씀해 주시면서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또 김혜진 전문가, 한전기술, 대한전선 이렇게 두 종목씩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시마론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예습과 복습을 확실하게 해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지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낙폭 축소에 다소 실패했다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장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패장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